보내주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뮤지컬 비스티 보이즈의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 여기서 첫 공연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공연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너무 잊고 있나요?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 2009년 CJ 문화재단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리딩 공연을 올린 이후 현재 본 공연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지나왔는데요. 오늘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가 뮤지컬 공연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 프로덕션의 김수희 팀장님 휴가 중이셔서 제가 급하게 사회까지 만나라고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파트 1은 크리에이티브 팀과 파트 2는 출연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도 과감하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뮤지컬 비스티 보이즈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여러분과 이현재 작가님, 홍정희 작곡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따로 하나요? 인사 따로 하세요. 네, 이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배우님들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현재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영화 비스티 보이즈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도대체 왜 제목이 비스티 보이즈인지, 어떤 계기로 만드셨으며 또 영화와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다르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죠. 이게 제 의지로 비스티 보이즈에서 탄생해서 처음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걸 작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각색되었으니 원작에 대한 부분을 버리겠다는 어떤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은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보니까 도대체 왜 비스티 보이즈를 했냐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왜 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었냐. 처음에 제가 하자 그랬을 때 어땠어요? 모르죠. 네. 사실 저한테 처음부터 하자고는 안 하셨잖아요. 김태형 주인께 먼저 갔다가 김태형 주인 신사고 한 거를 또 중간에 한 번 더 또 갔었어요. 박소영 연출님한테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래가지고 난 참 착한 거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왔죠. 저는 이제 못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왜?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네, 영화도 이제 영화에 제 또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 중앙대 학교 출신들이 이제 만들어서 배우들도 그 쏠쏠이 보는 재미도 있었고 되게 날 것의 그런 느낌들이 재밌었고 대신에 이제 고민이 있었죠. 뮤지컬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제 주제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찬밥도 막 가려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또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배우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었죠. 사실 질문을 이렇게 넘긴 건 이번 작품에서 사실 제가 작가의 역할이나 작가로서의 작업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 전에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할 때 작가로서 했지 사실 이번 공공연에 올라오면서 제 역할은 제작자이자 PD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실 처음에 각색고를 들고 왔는데 거의 바꿔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거 몇 개만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곡을 3개인가 요거만 살려달라고 그랬어. 근데 다음에 또 각색해서 왔는데 그걸 버리고 왔더라고요. 내 거는 형 못 쓰겠는데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실 작가로서의 역할은 김경환 작가가 거의 다 했고 이제 예우를 해준 거죠. 제가 작가로 되어 있고 원작자가 그대로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같이 참여했던 크리에이터들과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들이지 사실 이번 작품에 엄밀히 말하면 작가는 김경환 작가고 저는 PD와 제작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만큼의 이제 작품에 대한 개입들은 하긴 했죠. 네. 여기서 조금 그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쨌든 작품을 올리는 거는 모든 창작자들이 그 고민부터 할 거예요. 이 작품을 2014년 지금 이 시기에 왜 올려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찾는 작업이 가장 우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스티 보이즈 호스트바의 이야기가 과연 지금 이 시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뭐 거슬러 가다 보니까 호스트바가 왜 생겼을까 자본주의의 어떤 결정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시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그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근상을 묘사해야겠다.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홍정희 작곡가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비스티 보이즈는 캐릭터별로 솔로곡이 하나씩 있는데요. 캐릭터별 솔로곡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작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에 이 비스티 보이즈를 처음에 그 CJ 크리스프 그거를 하면서 이제 원 작가님이랑 구성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쇼의 느낌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표면적으로 그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음악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본이 완전하게 각색이 되고 또 그 작품의 장르가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조금 다운시키는데 그 톤을 다운시키는 그 장르적인 선택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출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레퍼런스를 주고받으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이 배우들의 음악 속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그 음악의 모든 걸 다 설명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그 캐릭터별로 다른 장르들을 줄 때 그 음악 반주, 그러니까 편곡 안에서의 이 캐릭터들을 설명하되 멜로디에서 직접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그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질문 더 드릴게요. 비스티 보이즈에서 빠질 수 없는 넘버가 있죠. 바로 누나송인데요. 네.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나오면 누나송을 자동적으로 흥얼거리면서 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시나요? 이런 중독성 있는 누나송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런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그 누나 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대본에 없었던 넘버였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대본의 초안을 보고서 그 김은영 감독님께서 이 부분은 노래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연출님께서 그 넘버를 구성을 해오셨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미루고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 아예 연출님이랑 붙어가지고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그래서 즉석에서 그냥 거의 멜로디 구성이나 편곡 구성이 전혀 없이 연출님하고 그냥 동시에 한 10분 안에 그때 후딱 쓴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자마자 연출님께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나 싶었는데 다음날 안무가 나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엄청난 안무죠. 네네, 거의 이제 밤을 막 같이 새면서 작업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도 옆에서 이제 들어 누워 계셨고 네, 그래서 열심히 그 누나 멜로디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출님께 질문이네요. 네. 몇몇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원 역할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지원은 저희 이제 이 공간 개츠비인데 위대한 개츠비의 그 데이지를 롤 모델로 만든 역할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할 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을 다룬 명작 중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눈에 단연 띄어서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서 준호와 지원의 드라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드라마로 엮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있고 또 첫사랑과 뭔가 썸을 타다가 결국에 다시 남편을 선택하는 그 여행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책을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지원을 준 데이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작품으로 넘어오면서는 각 다섯 인물들이 모두 다 지원이를 찾아요. 어느 순간에 지원이 어딨어라는 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모두에게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알렉스와 민혁도 본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을 찾아야 돼요. 마담이 시켜서 지원을 찾아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당했던 것을 위해서 민혁도 지원이 어딨어, 그냥 어딨어 이런 식으로 찾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뭔가를 찾아 헤매잖아요. 삶에서. 근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욕망의 대상은 판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환상? 그 환상은 곧 허상과도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등장을 안 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우리 환상, 욕망의 대상이 환상이고 허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일 텐데 우리 욕망도 그러하며, 그리고 이 극중 지원이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도 관계를 맺겠죠. 최근에 프로에 나왔던 어떤 여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 또 남자 가수와 이렇게 매력이 있어서 분명히 그랬겠죠. 그분을 비하하는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건데. 근데 어떤 여배우를 등장시키기에는 그 환상을 조금 깨뜨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어떤 실제적인 매력, 환상할 수 있게. 잘 얘기 좀 해줘.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 남자들로만 구성한 이유에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회의 중에도 여배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한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때 프리프로덕션에서 많은 논쟁하다가 결정을 한 건데요. 그 두 가지 어떤 상징성과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감독님이 너무 길어지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그래도 연출 질문 두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복중구조의 무대가 돋보입니다. 다른 공간의 상징 위에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무대 위 할 때는 이 양식이 아르데코 양식이에요. 아르데코 양식. 이것도 역시 이제 자본주의와 조금 연관을 지었어요.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1920년대인데요. 그때 유행했던 그런 아르데코 양식입니다. 굉장히 세련미를 추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부유한 어떤 그런 느낌, 좀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좀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승우의 이걸 통해서는 시궁창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 이 공간을 모두 탈출하려고 하죠. 선수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마담은 같이 시궁창에 뒷불기 위해서 붙잡아들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뮤지컬 비스티보이즈의 전체적인 드라마인데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동서는
준호가 전화를 받고 승우의 전화를 받고 지원이를 찾아가는 동선, 물리적인 동선이 결국 이렇게 한 바퀴를 돌지만 결국에 못 빠져나가거든요, 이 세계를. 네. 마담 위에서 가로막히고 주저앉고 마담도 이 안에서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죽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한 일부분일 수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되는 그런 인물들의 처절함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에 질문해 주신 질문들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저희 세 사람에게 궁금하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시고요. 어서시죠? 넘어갈까요? 네, 어서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열연을 한 오늘 출연 배우분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아, 마이크 있다고? 재현 역의 정동아 배우님. 이것도 지원회가, 굉장히 많으셨네. 오늘 낮에 스트리밍하고 오셨죠? 네,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식사를 하기 힘든. 자, 재현 역의 정동아 배우님. 재현이가 생각하는 지원이는 소유물인가요? 마담에게 지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생각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원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제게 저를 떠나가려는 스멜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를 떠나기 위해선 상처를 남기는 거죠. 날 떠나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도구로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연출님 말로 빌어서 보면 엄청난 쌍면이라고 했거든요, 지원이가.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신기루 같은 허상의 어떤 쫓을 수 없는 그런 가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지막에 죽였는지 아니면 그냥 보내줬는지 사실 저도 날마다 달라요. 등장할 때 어떤 날은 내가 죽이고 온 것 같고 어떤 날은 오늘은 그냥 보내주고 온 것 같은 기분이 좀 그래요. 살아있어요. 네. 나도 좀 보고 싶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수를 통해서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누군가는 뭐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수를 통해서 들은 만큼만을 기록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재현 역할이면 세 사람이잖아요. 함께 공통으로 정해놓은 서브텍스트는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각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아 배우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김종호 배우님이나 이경 배우님한테는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 거죠? 네. 하신 말씀. 며칠 아니요 제 말이 혹시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왜냐면 세 분 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한테. 저럴 수 있다. 이경이 표현하는 마담도 저럴 수 있다. 중로가 한번 저럴 수 있다. 눈에 걸린 것도 분명 제가 제시하고 함께 서브텍스트를 공유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준호 역의 정민 배우님, 준호 역을 표현하면서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원이가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뒤에 나오는 분 누구예요? 지원이. 지현이잖아. 네, 지원이인데. 아니, 저는 아니,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준호로서 초반 누나송까지의 장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작품을 하는 데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납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잘 칠 수 있는데 초반에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준호는 되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평소 생활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초반에 했던 대본들이 많이 바뀌면서 있었던 서브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가게의 내상이 떨어지고 있다. 준호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제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들이 이제 떠나갔겠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원이가 떠날 거에 대한 계획이 다가왔기 때문에 가게를 등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재현이가 준호에게 요즘 준호 왜 그래? 그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요즘 외상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이제 초반에 존재를 했었는데 많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뒤로 가면서 마음도 그래요. 근데 준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지원이랑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을 까먹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고 아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제가 익숙한 준호는 지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원이라는 인물은 단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절에 있었던 인물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 안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여자가 있으면 마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알면서도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되게 심하게 걸려봐갖고 아는데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일할 때 분명히 드러나요.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내가 앞부분에 스누를 데리고 뭔가 이렇게 레슨을 해주고 같이 누나성을 신나게 쳐주고 이렇게 하기에 제 스스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냥 밝게 그 부분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그거를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죠. 몸살이 엄청 많아요. 막 부채도 들고 쌍절곤도 들고 그래서 그 몸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쌍절곤이 속으로 왔어. 농담이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골라서 하나 해보려고요. 아무튼 지원이 힘들었던 답변하니까 지원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앞부분에 굉장히 우울한 가정을 표현하기에 누나송이 좀 힘들었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출님이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야 우리는 앞부분은 쉬어 뮤지컬적인 게 분명히 존재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타당성이 너무 크게 와닿는 내가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갇혀있었구나. 그러면 되네. 이런 생각 해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너무 편하더라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재현이 어떻게 춤을 춰 이랬어요 처음에. 재현 처음에 그거는 시킨 것도 아니야. 지가 해놓고. 처음에 막 저희 아름다운 밤 할 때 재현이 안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근데 연출님께서 그 말씀 저도 똑같은데 쇼뮤지컬로 이렇게 딱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잠깐만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알렉스 역의 김도빈 배우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장면이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뻔한 대답이겠지만 공연하면서 배우가 어떻게 한 장면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장면이면 저희가 너무 소중하고 저희 동료들이 땀 흘리는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나는 장면은 저희가 콩쿨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 주셨어요. 잊지 못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 박수 오늘 진짜 그래. 그게 제 기억이 나죠. 진심입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 출연 배우분 전부 다에게 질문 있는 게 아니네요. 오케이. 없어 이제 페이지가 잘렸나?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중간에 뛰어넘는 거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네 넘어갔어요. 자 민혁 역의 안재영 배우님. 배우 지망생이라는 설정에서 실제 자신과 민혁이와의 공통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민혁이라는 캐릭터와 본인과의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 민혁이는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5명의 캐릭터가 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일단 준호는 지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민혁이의 그 불빛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쨌든 배우가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혁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그러니까 얼마나 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가 처음에 연기했었을 때를 처음에 연기라는 것을 배워볼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절실함이랑 지금 절실함이랑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테레비 보면서 따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 책도 안 읽고 뭐 그런 거 뭐 발성, 발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때의 뭐 열정이나 이런 거는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민혁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연기를 했을 때의 마음 아직 어떻게 보면 서툴 수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열정은 엄청나게 가지자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진짜 사실 마지막에 그 재현과 칼부림하는 씬에서 정작 칼이 이렇게 목에 가면은 못 찌를 수 있겠지만 죽일 마음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빛을 향해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혁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그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래서 저도 민혁이를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안재영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절실함이 정말 칼을 들고 찌를 정도로의 절실함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반성하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혁이한테 배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런 절실함 물론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절실함 느껴져요. 칼이 계속 부러지잖아요. 처음에 칼을 한 5개 정도 풀어보고 칼 찌를 때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 정말 특히나 재영 씨 할 때 긴장을 저도 딱 긴장이 끝나요. 하지만 철저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산 안 돼 있었어.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나가서 싸우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승우 역의 이지호 배우님, 승우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3명의 배우분들이 각각 연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지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승우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포인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근데 딱히 연기의 포인트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겉보기부터 다르잖아요. 승우 2명은 다른 승우 2명은 일단 작고 작은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작고 그래서 저는 185라고 얘기하고 목은 184라고 얘기하고
뭐 외형적인 게 많이 다르긴 다른데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23번 다 보셨어요 혹시? 3명 20다? 대답해 주세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23명이 보면 그러니까 2명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저와 저 말고 다른 2명은 처음 왔을 때 저보다 좀 더 어리숙하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참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그러니까 연기자의 다른 포인트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호스트바라는 곳은 낯설어요. 근데 그건 속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지 일단 돈을 벌러 왔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춤도 열심히 추는 거예요. 너무 추기 싫지만. 그리고 혹은 초이스 하시잖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초이스 해달라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초이스를 하면 그날 티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순간 절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초반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뒷부분은 좀 비슷할걸요. 근데 초반부에 여기 왔을 때 이만한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호스트 일을 배우는 제 생각. 끝. 맞아요. 네. 본인 성격대로 초반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우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성이 발달해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삼색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출연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있으신가요? 저기 2층에 계시죠. 어떡하지?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창작 초연이랑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을까요? 했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이상 배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분 칭찬을 하자면 굉장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나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혹시 내 의견이 반영됐다 하는 부분들 본인들이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부분 만들어가서 이게 배우의 의견인지 내 의견인지 대본에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첫 공연하기 전날 이 상처를 연출님한테 컨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연출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리허설 전에 이제 조금 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재현은 그냥 얘는 그냥 개새끼다,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 맞죠? 네,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악인의 악의 화신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좀 교훈적이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이 캐릭터에 좀 부합되지 않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리허설 때 상처를 내고 연출님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때 마지막에 채택이 된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규영 배우님과 김용호 배우님과 달리 상처를 이제 그리고 나오시죠. 이제 연습 과정 중에 되게 열정적인 배우님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배역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재현의 어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로 했었는데 동아 배우님 하실 때 약간 교훈적으로 들리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빠 보이지 않고 마치 교훈하듯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상처가 있으면 좀 더 자신 있게 또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나 TV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표현하기에 다른 부분들은 아마 우린 각자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전화가 종종 와요. 좀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거의 이제 컨펌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무튼 전반적으로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또 2층인가요? 크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위에서 두개 받아요. 그럴게요. 그럼 가까이 있는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1층에 남자분. 예, 스무가 그 초반에 그 개츠비에 들어설 때 그 설정이 인서울 법대생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생각으로 혹시나 의대생이었으면 이제 후반부에 그 지원이가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어떻게 죄송해요. 의대생이었으면 지원이가 후반부에 이제 다쳤을 때 치료를 해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습 과정 중에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링계를 들고 네. 그게 심박수. 처음에는 뭐 서울 인서울 법대생이라는 설정이 없었는데 처음에 원래 웨이터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설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일단 친구들이 느끼기에 웨이터라는 직업에서 호스트로 넘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법대를 중퇴하고 나오는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도덕적으로 잡혀있고 더 궁금한 설정을 해놨었는데 의대로 할 걸 그랬나? 의대는 좀 세련돼 보이긴 한다. 법대가 좀 중화된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내 의견이 고민해 볼게요. 네,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비스트 보시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의대로 그래서 지원이를 레슨을 가지고 하는 버전도 콘텐츠는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마담이 예매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원이랑 동두관계라고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면 계속 결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혼이랑 동거랑 일부러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 결혼한 부부인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예매 페이지에서는 네. 그게 그 동거로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기만 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정말로. 제도적인 결혼, 동거 뭐 이렇게 딱 구하기에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 세계에서 결혼, 부부 이런 어떤 약속 이런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은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때, 동아 씨? 저는 혼인신고에 아니 소유욕이면은 당연히 혼인신고 받겠지. 일단 아마 그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준호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지원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도로 쓰긴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괜찮아. 자,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오늘도 객석에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공연이 한 달가량 더 남아있어요. 9월 14일까지. 저희가 좀 뭐랄까 프리뷰 때 많은 혹평도 듣고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가 더 좋은 조금이라도 숨겨진 1인치라도 더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우들도 찬혁님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개집이 영업. 네, 영업 종료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